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행정학 21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문제풀이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문제집 제 6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1번. 다음 중 행정의 의미 내지 국가의 관점에 대해서 틀린 것이 뭐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우리가 1번 문제에서 보십시오. 행정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자, 행정의 의미가 있는데 두 가지 관점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행정법학적인 측면이 있어요. 두 번째는 행정학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행정법학적인 측면은요, 행정을 법을 집행하는 측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법을 집행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처분이 잘못되거나 불법이 발생할 수가 있죠. 따라서 행정법학에서는요, 결과적으로 배상 또는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이 중요하고, 반면에 행정학의 관점에서는 매우 유동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유동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1880년대 행정학에 대해서 대단한 의미를 부여했던 사람이 한 명 있었죠. 바로 윌슨이었습니다. 윌슨이 강조했던 것은 바로 뭡니까? 행정은 관리다. 이렇게 본 것이죠. 행정관리설이죠. 그러다가 이 행정관리설이 상당히 오랫동안 주장되어 있었어요. 그 이유는 간단하죠. 국가의 거버먼트라고 하죠. 국가의 뭡니까? 통치행위라든가 행정행위도 일종의 사행정행위처럼 관리 아니냐 이렇게 본 것이죠. 관리적인 측면이 강조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1930년대에 들어가서면서 자, 여러분들 1930년대는 뭡니까? 대공황이 발생한 그런 시점 아니겠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때는 이 공황에서 빠져나오는 공황에서 얼마나 자기가 극복할 수 있는가 이게 또 중요하겠죠. 이런 측면에서 통치 기능설이 강조되겠습니다. 통치 기능이다 이렇게 본 거죠. 통치 기능설이 강조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 통치 기능은 나쁘게 보면 뭡니까? 중앙 집권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일반인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러한 형태예요. 그래서 1940년대부터는 말이죠. 과학적인 행정이 중요하다. 과학성을 강조하기 시작해요. 사이언스죠. 그런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행태설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행태설이고,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로 나온 것이, 자, 이런 행태만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발전적인 어떤 성격을 부여할 수가 없었죠. 이 얘기는 뭐냐면, 유동적이지 못하고 고정적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부패할 수밖에 없다. 과학적인 측면만 따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규범적인 측면이랄까 가치 판단하는데 상당히 우려가 많았었죠. 여기서 나온 것이 바로 발전주의 행정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발전 일변도로 나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서 또 문제가 많이 발생하겠죠. 중앙 집권적인 어떤 정치 형태라든가 행정 형태가 자꾸 나타나죠. 그래서 나온 것이 국정 경영설입니다. 최근에 이제 국정 경영설이 최근에 다수견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영국의 대처리즘, 그 다음에 미국의 여러분들 레이거노믹스라고 그러죠. 이 두 가지 사상이 전복해서 말이죠. 신자유주의가 발생합니다. 신자유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규제를 말이죠. 철폐해가지고 일정한 법률 안에서 규제를 철폐해서 자율권을 주는 거예요. 즉 뭐냐면 무법 상태는 아니지만 일종의 법에 근거해서 여기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럼으로써 상당한 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행정행위 이것이 바로 국정경영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신자유주의에서는 규제를 철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행정을 바라봤는데
행정법학적인 측면, 그 다음에 행정학적인 측면에서 한번 접근해 봤습니다. 자, 문제 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행정의 의미 내지 국가의 관점에서 틀린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답 3번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역할 모형에서, 자, 정부의 역할이다 그러면 뭡니까? 아무래도 이 통제라든가 어떤 규율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겠죠. 따라서 자유방임주의와는 좀 거리가 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답이 2번, 3번 되겠죠? 자, 그래서 해설을 잘 보시면은 정부의 역할 모형에서는 말이죠. 자유방임주의 지원과 규제가 모두 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 문제집은 문제가 한 500문제쯤 될 거예요. 이 문제를 잘 소화해서 기본 이론과 접목해서 공부하면은 문제 푸는데 하등의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문제 2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상당히 많은 편인데 최근에 나와 있는 문제집 중에서는 가장 많을 겁니다. 자, 문제 2번. 다음 중 정부관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뭐냐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 행정학이 이렇게 어떤 정치적인 측면도 있고 정부를 또 물어보는 측면도 있고 여기처럼 행정법학과 비교되는 측면도 있고 상당히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들이 상당히 어려워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문항의 길이가 말이죠. 짧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1분 내로 푸는 문제가 많습니다. 평균 한 15초 내지 20초면 답이 나올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관리하는데, 시간을 안배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과목이 바로 행정학이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자, 거기 이제 답을 4번으로 해주시는데 4번은 뭐가 틀렸냐면요. 거기 보시면 조직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직이론이 있는데 여기서 설명되는 기계적 조직 구조와 유기적 구조는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기계적 구조와 유기적 구조는 다른 구조예요. 다른 개념인데 가령 기계적 구조는 뭡니까? 상호 협조라든가 상호 융합된 그런 성격을 갖지 않는 구조를 기계적 구조라고 그래요. 단순히 결합된 구조죠. 반면에 유기적 구조는 뭡니까? 유기적 구조는 상호 의존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구조인데요. 그럼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상당히 이상적인 구조가 바로 유기적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두 문제를 지금 스피드하게 풀어봤는데 어떻습니까? 행정학은 다른 과목과 달리 이 지문이 짧기 때문에 짧고 아주 퍼펙트한 그런 이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득점 하는데 매우 유리한 과목이 행정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페이지입니다. 문제 3번 중요 표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행정의 주요 변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골라라 이렇게 돼 있죠. 거기 이제 다 모든 게 맞습니다만 3번을 보시면은 거기 에스턴의 환류 체계가 나올 겁니다. 체제의 주요 과정은 투입, 전환, 환류, 산출 4단계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단계가 좀 바뀌었죠. 그래서 답을 3번으로 해주는데 투입, 그 다음에가 이제 전환이 되겠죠. 그 다음에 산출, 그 다음에 환류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정책을 이렇게 펼 겁니다. 정책을 펴고 정책을 또 집행하고 그러면 어떤 효과가 나오는데 효과에 대한 판단을 하겠죠. 이거를 뭐 C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C를 우리가 이제 보다 이런 영어로 말하면 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정책학이라든가 이쪽에서는 판단 또는 평가, evaluation이라고 그러죠. 평가라고 합니다. 평가를 해가지고 이 평가가 좋게 나왔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점수가 높게 나왔을 때는 다시 재투자를 해야겠죠. 이것을 환류라고 합니다. 환류를 다른 말로 이제 피드백이다 이런 말 씁니다. 피드백 시스템으로 간다. 그렇지만은 산출이 나쁘게 나왔다든지 점수가 좀 밑으로 나왔을 때는 과감하게 배제시켜야겠죠. 자, 이런 측면에서 답이 3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상황격 4번도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 페이지 해주시고. 다음 중 행정의 주요 변수다 이렇게 돼 있죠. 행정을 좌우하는 변수가 많이 있어요. 거기서 말이죠. 이제 구조, 행정도 이제 구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구조를, 우지좌지하는 그런 기본 변수가 있는데, 거기 2번을 잠깐 보시면은, 3대 기본 변수가 있다. 거기 앞부분은 맞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복잡성, 맞아요. 그 다음에 공식성, 그 다음에가 집권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맞고 이 3대 변수 말고 말이죠. 기변 변수 말고 하나가 더 있다라고 그러면은 통합성이 되겠습니다. 거기 나온 것은 결합성 틀렸죠? 통합성이라고 맞습니다. 자, 결합성은 틀린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숙지해 주시고, 행정 쪽에서는 말이죠. 특히 구조 뭡니까? 조직 부분에서는 상당히 변수가 많아요. 변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행정이 가변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을 넌지시 제시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4번 매우 좋은 문제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요. 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5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변수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죠. 그만큼 행정 변수가 행정학에서는 중요한 그 자리를 매기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거기 보시면은 다음 시대별 행정 이론과 행정 변수 올바른 걸 올바르지 않은 걸 골라라 이렇게 돼 있죠. 거기 보시면 1880년대니까 누굽니까? 윌슨의 행정관리설이 주장되던 그런 시대였다는 얘기죠. 이때는 말이죠. 변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어떤 환경, environment라고 그러죠. 이 환경에 대한 생각을 전혀 못했습니다. 오로지 행정 구조, 행정 조직만 중요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조직만 잘 갖추면은 나라가 굴러간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윌슨의 행정관리설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변수는 바로 구조였다. 구조를 변경하거나 바꾸면은 행정도 바뀐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맞습니다. 다음으로 1930년대는 게 뭡니까? 30년대니까 여기서 말하면 이거죠. 통치 기능설 내지는 뭡니까? 행정 행태설로 넘어가는 그 단계라고 볼 수가 있죠. 주로 이제 통치 기능설이 강조됐는데 물론 통치 기능설과 행정 행태설을 명확하게 이렇게 구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떤 시점에서부터 뭡니까? 행정 행태설이다 이렇게 말하기 좀 어렵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1930년대, 40년대다 그러면은 지금 얘기했던 이런 게 섞여 있는 거죠. 통치 기능설과 행정 행태설이 섞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뭐냐면 통치 기능설 말고 이때 또 강조됐던 것이 바로 인간관계론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당시에 세계 대전이 계속 발발하죠. 1차 대전, 그 다음에 이제 좀 있으면 2차 대전, 2차 대전이 1945년도까지 발발하게 돼 있죠. 세계에서 큰 전쟁이 두 번 치르다 보니까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은 뭐냐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바로 사람 인간관계 아니냐 이렇게 본 것이죠. 그 다음에 행정을 좀 더 과학적으로 해야겠다. 이걸 강조한 것이 바로 사이먼의 행태설입니다. 이 과학적으로 했다는 것은 바로 사이언스적인 개념이죠. 사이언티픽 그런 개념인데 여기서는 변수가 물론 과학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변수를 사람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다가 말이죠. 1950년대, 60년대 넘어오면서 말이죠. 전쟁을 겪었죠. 아주 이 처절한 전쟁을 겪고 나서 문제가 또 발생하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또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또 환경이 또 중요하다. 또는 생태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우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외국의 행정행위도 중요하다. 행정 어떤 흐름도 중요하다. 이렇게 본 것이 1950년대부터 이렇게 발생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이제 거기 보시면은 구조 내지 인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인간도 중요시 봤지만 제가 언급했다시피 전쟁을 치르면서 어떻습니까? 이 환경이 엄청나게 파괴되었고 따라서 환경이 파괴된 것을 직접 눈으로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환경이 인간한테 또는 행정을 펴는데 많이 작용을 준다. 많은 어떤 변수를 준다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1950년대부터. 그래서 구조 내지 인간이 아니라 구조 내지 환경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죠. environment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교 행정론 쪽으로 딱 넘어가니까 이게 딱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행태론이 끝나고서 비교 행정론 이렇게 나간 게 아니라 거의 같은 동시대에서 이게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강조했던 것은 펑션입니다. 바로 기능을 강조했다. 합리적으로 나가는 건 좋지만 어떤 기능적인 측면, 기능이라는 것은 뭡니까? 효과도 보고 그 다음에 능률도 보고 여러 가지를 다 합한 것을 기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 물건 기능 좋구나.
이렇게 얘기할 때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목표나 의도대로 뭡니까 그 기계가 작동을 하는가 아니면은 효율적으로 작동하는가 여러 가지를 가늠하는 것이 바로 기능적 측면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다가 말이죠 1980년대 딱 가니까 어떻습니까? 80년대 오니까 말이죠 전쟁도 없고 그죠? 물론 국지전은 많았죠. 전쟁도 없고 무슨 공황도 없고 이렇습니다. 물론 오일 쇼크도 있었습니다만 이렇다 보니까 가치관이 상당히 다양화됐다. 그죠? 다원주의로 간 것입니다. 다원주의라는 것은 바로 개인주의를 말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본다면 문제 6번은 답이 3번이 되겠죠. 자, 6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행정학을 공부할 때 베이스적인 어떤 베이스라고 그럽니다. 베이스를 까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스탠다드라고 합니다. 어떤 기준을 정하고 그다음에 워드라고 그러죠. 우리가 합격하려면은 좀 더 높은 어떤 난이도가 높은 공부를 해야 합격권에 근접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바로 베이스적인 어떤 측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숙지해 주시기 바라고. 자, 그다음에 이제 9페이지 7번입니다. 구리게 거기 보면은 POSDO와 CO 그다음에 RB 이런 게 있죠. 거기 보시면은 기획 조정, 인사, 지시, 조정, 보고, 예산. 이거 약자입니다. 마지막 B는 버지트의 약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보건 리포트의 약자고 이런 얘기가 쭉 나와 있는데 이걸 강조했던 사람이 바로 굴릭입니다. 굴릭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문제집이라든가 기본서 보면은 굴릭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고 굴룩이도 하고 쓰는 사람도 있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문제 푸는데 지장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답을 2번으로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굴룩이 제시한 행정의 기능으로는 점점점 되어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개선적 어떤 개선 조직을 강조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굴룩은 말이죠. 일종의 개선 조직보다는 스태프 어떤 형평성 있는 어떤 뭡니까 횡적인 것을 강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럼으로써 말이죠 어떤 행정의 기능을 능률적으로 끌고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굴룩이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요 하향적 조직 원리를 또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행정학에서 시스템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탑다운 시스템이 있는가 하면은 버텀업 시스템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일종의 하향식 조직 어떤 편성의 원리를 강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행정학을 항상 공부할 때 기본 이론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지금처럼 실전 연습을 함으로써 우리가 시험장에 가서 만점을 한번 노려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특히 행정학이 기본 이론을 완벽하게 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거 시험에 합격을 금방 하겠구나 이렇게 김칫국부터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풀이에 여러분들 열중을 해야 됩니다.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요 쭉 넘어가서요 10페이지에 문제 10번을 보겠습니다. 행정의 공공적 성격에 대해서 옳은 걸 골라라 했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자, 우리가 행정을 나눌 때 행정의 성격이 또 있습니다. 행정의 성격이 있는데 이걸 한번 묻고자 하는 거죠. 행정의 성격이 어떤 성격이 있느냐. 그 다음에 행정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게 뭐냐. 이렇게 돼 있죠.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행정의 궁극적 목적은 공익을 추구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공익 추구입니다. 그죠? 공익 추구고 그 다음에 이 공익을 추구하는데 그럼 행정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행정 성격이 말이죠. 정치적 성격을 또 가지고 있다. 정치적 성격을 일부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개념이 바로 행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최근에는 말이죠. 행정의 개념이 정치적인 성격만 갖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본 거죠. 관리적 성격도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자, 이렇게 행정의 성격은 정치적 성격과 관리적 성격, 양면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정답일 겁니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문제 10번을 접근하는데
특히 우리 행정학에서는 강조되는 것이 사람이라고 그랬죠. 어떤 사람이 뭘 주장했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10번입니다. 자, 1번 보세요. 대표자로서 공공, 즉 입법적 관점에선 대의민주주의 관련이 있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배우는 대표 관료제와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즉 인종이랄까 어떤 파티라고 그러죠. 어떤 당이 있다고 쳐요. 그 당이라든가 인종이랄까 어떤 국민을 구성하는 이 뭡니까 부분에 어떤 부분이 더 큰가에 따라서 배분하는 그런 형식이 바로 대표 관료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고객으로서 공공, 이건 공공 서비스 이론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공공관리론과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물론 공공서비스론이 좀 더 발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프레드릭 스윌이 강조했던 뉴 거버넌스 이론과 또 관련이 있죠. 신행정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지금 프레드릭슨 나와 있죠. 프레드릭슨이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이 강조했던 것은 바로 신행정학이죠. 신행정학의 특징은 뭡니까? 바로 거버넌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거버넌스는 바로 네트워크 시스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트워크 시스템은 바로 국민, 즉 시민이 참여하는 그런 융합적인 구조가 바로 융합적인 행정 구조가 바로 네트워크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바로 5번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합리적 선택자로서 공공적 공공 선택의 관점은 존 스튜어트 밀의 질적 공리적 관련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사람은 말이죠. 행복하기 위해서 살고 있죠. 그래서 행복의 관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처럼 어떤 공리주의, 자기 만족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사람의 만족도 중요하다. 이렇게 본 것이 바로 공리주의지 않습니까? 자기 이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도 강조되는 것이 바로 공리주의인데, 여기에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질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제레미 벤담은 뭡니까? 질적인 측면보다는 양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 이 부분이 상당히 뉘앙스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양적인 측면이니까 뭐예요? 아무래도 불특정 다수인의 범위가 더 넓겠죠. 즉 공공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측면이 더 넓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이 5번이 틀렸죠. 그래서 공공선택적 관점에서는 아무래도 제레미 벤담의 어떤 관점이 더 가깝다. 이렇게 본 것이죠. 존 스튜어트 밀보다는 벤담의 어떤 기준이 더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10번의 답을 5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주로 이제 행정고시 쪽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5번까지 나가는 문제는 주로 행정고시 문제가 많아요. 행정고시라든가 다른 입법고시라든가 이쪽 다른 부분에서 나왔던 과거에 뭡니까 사법시험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왔던 그런 문제는 바로 5번까지 나와 있는데 그런 문제도 같이 문제원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자, 문제 11번입니다. 11페이지에 다음 중 행정과 경영에 틀린 건 뭐냐? 자, 행정과 경영이다. 그러면 뭡니까? 이번엔 정치적인 측면이 아니라 행정과 관리의 측면을 또 비교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공부할 것은 뭐냐면 정치행정 이원론이냐, 그 다음에 정치행정 이론론이냐, 그 다음에 공사행정 이론론이냐, 공사행정 이원이냐,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 부분 경영과 행정이 이렇게 분리했다. 이거 뭡니까? 정치행정 이론론적 입장에서 사행정과 공행정을 분리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뭐가 틀렸을까요? 답 4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이어 법칙이 나오는데, 이런 법칙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 물론 노트다 쓰는 것도 좋습니다만 이 문제집에다 직접 중요 표시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게 낫습니다. 세이어 법칙은 뭐냐면 공사행정 모두 뭡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출발합니다. 큰 중요성이 없다. 이렇게 본 거예요. 공행정으로 보나 사행정으로 보나 큰 문제는 없다. 이런 관점에서 시작했지만 구체적으로 파헤쳐 보니까 모두 다 중요하고 약간의 차이점이 있더라. 이렇게 본 것이 바로 세이어 법칙인데 이 세이어 법칙에서는 말이죠.
거기 보시면은 정치행정 이원론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론론을 강조했습니다. 세이 법칙에서는 전문 뭡니까? 이론론이다 보니까 규범성보다는 뭡니까? 기술성을 강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세이어 법칙 다시 한번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12페이지에 14번입니다. 여러분들 12페이지로 넘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정학 공부할 때는 좀 스피드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으로써 다른 과목을 풀 수 있는 어떤 여유를 가질 수 있다. 그 여유를 보장해 주는 과목이 바로 행정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14페이지, 12페이지 14번 중요 표지 한 5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시험 출제됩니다. 자, 우리 행정학도 그렇고 모든 과목에서 시험에 아주 시험 1번 타자가 뭐냐면 무엇을 실패했는가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 첫 번째가 시장 실패라는 게 있어요. 시장도 실패하겠죠. 애덤 스미스가 수요 공급 곡선을 생각해가지고 보이지 않는 손 인비주얼 핸드라고 그러죠. 그래서 디맨드와 서플라이 만나는 이 점에서 가격이 설정된다라고 인비주얼 핸드를 강조했습니다. 이 이론이 말이죠. 몇백 년 동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변함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죠. 시장이 점점 실패 국면에 다다른 겁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가 뭐냐. 외부 효과라는 게 발생하다는 거예요. 외부 효과가 말이죠. 자꾸 발생하니까 어떻습니까? 시장 보이지 않는 손이 점점 보이게 됐다는 겁니다. 손이 보이지 말아야 되는데 점점 보이니까 바로 시장 실패 뭡니까? 시발점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외부 효과 말고 말이죠. 자율적으로 하면서 이 시장 경제가 잘 흘러가야 되는데 이런 독점이라든가 과점 이런 독점 어떤 모노필라고 그러죠. 이런 독점적 시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원래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독점 시장이 발생하면 안 되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시장이 망하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정부가 이런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말이죠. 정부가 나섰죠. 일종의 케인즈 학파의 사고가 접목되게 됩니다. 그래서 케인즈 이론이 말이죠. 거의 1970년대까지 주도하게 돼요. 근데 또 케인즈의 생각이 또 틀리게 되죠. 이걸 시장 실패라고 그럽니다. 정부 실패라고 그러죠. 정부 실패. 자, 시장만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도 실패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정부가 추구하는 건 바로 뭡니까? 오로지 공익적인 측면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발생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어떤 측면에서 발생하는가 봤더니만 정부의 간섭이 많고 그 다음에 비시장적인 실패가 많더라. 비시장적인 부분에서 실패의 어떤 조그만 꼬투리가 보인다 이런 얘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외부 효과가 아니라 내부 효과가 발생하더라는 얘기입니다. 내부 효과 같은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네스카넨 법칙이랄까 어떤 예산 2배의 법칙 이런 게 있습니다. 예산을 말이죠. 국민의 세금, 아까운 세금을 걷어가지고 2배, 3배 이상 만듭니다. 혈세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부 조직은 점점 커지고 국민들은 죽어나는 거죠. 이러한 문제가 자꾸 발생하니까 정부도 죽어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말이죠. 이 독점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였는데 내부 효과 때문에 그렇죠. 예산의 뭐 2배 효과 이런 문제 때문에 정부도 실패했다. 이렇게 본 것이 바로 정부 실패입니다. 자, 12페이지 14번 이러한 기본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정부 실패 주요 내용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번 정부 개입의 수요 특성 초과 수요가 발생했다 이런 얘기죠. 초과 수요가 발생했다는 건 뭡니까? 수요 공급 곡선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자, 초과 수요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초과 수요라고 그러죠. 초과 수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생긴 것은 이건 초과 공급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얘기인데 정부가 말이죠. 개입을 열심히 해보니까
수요적 측면에서 볼 때는 초과 수요가 발생했다는 얘기죠. 초과 수요가. 이 부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비경제적이었다는 얘기예요. 초과 수요가 발생하지 않고 이 부분에서 결정됐었는데 이 밑에 부분에서 결정되는 거 어떻습니까? 이만큼의 뭐랄까요? 잉여 가치가 없어졌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손해를 봤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부 개입의 공급적 특징에서는 X 비효율성이 발생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X 비효율성은 뭐냐면 생산 가능 곡선이라는 게 있어요. 경제학적 얘기인데 생산 가능 곡선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Y자가 있고 X자가 있다. 어떤 특정의 어떤 재원을 가지고 생산할 수 있는 곡선 형태가 바로 이런 형태인데 생산 가능 곡선인데 말이죠. 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가지고 어떤 재화를 만들었는데 말이죠. 이게 생산 가능 곡선 내에서 쉽게 말해서 이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효율성 발생했다. 이것을 X 비효율성이라고 합니다. 경제학적 측면에요. 물론 사경제에서는 이노베이션을 해가지고 기술 혁신해가지고 나갈 수가 있지만 이런 정부의 공행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게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정부가 실패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비용과 수익의 절연이라는 게 뭡니까? 비용이라든가 수지가 말이죠. 수익이 따로 갑니다. 원래 비용과 수익, 비용 편익 분석도 우리가 공부합니다만 비용과 수익을 편익을 계산해 가지고 선택해야죠. 그러나 정부의 어떤 공공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같이 나갈 수 없고 나눠져 있다. 이게 문제가 됐던 것이죠. 자, 4번 보세요. 지대추구 내지 로비 활동이 감소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오히려 증가했다고 볼 수가 있죠. 여기 지대추구 내지 로비 활동이니까 뭡니까? 지대추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제학 쪽에서 나온 얘기인데 자기가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에서 어떤 건물을 짓고 공장을 짓고 어떤 경제활동 하게 되면은 좋겠습니다만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토지는 그대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토지를 다른 곳으로 판다든지 이전할 때는 그때 드는 돈이 있을 거예요. 이것을 지대추구, 지대비용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말이죠. 시장 실패의 경우는 점점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거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실패할 때는 로비 활동도 많죠. 로비 활동 많이 함으로써 정부가 썩어가게 돼 있죠. 즉 썩어간다는 것은 바로 정부가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문제 13페이지입니다. 제 16번 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행정지도에 대해서 틀린 건 뭐냐 이렇게 돼 있죠. 자, 행정지도는 이 행정법에서 나오는 용어인데요. 이것은 비권력적 행정행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건 말이죠. 지도에 반드시 딸 필요 없고 만약에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어떤 뭡니까 이 가산점을 빼준다든지 아니면은 벌을 준다든지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죠. 이런 것을 행정지도라고 그러는데 이런 내용 가지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2번이 답이죠. 행정지도는 권력적 행정행위다. 딸지 않아도 되죠. 비권력적 행정행위다. 여기서 권력적이란 말이 자꾸 나오는데 이 권력적이란 뜻은 뭡니까? 부대등적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부대등적인 행정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교재 우리가 지금 문제를 계속 풀고 있는데 자, 문제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에 22번 중요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돼 있죠. 거기 보면은 행정에 뭡니까? 행정을 보는 관점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정치와 행정이 다르냐? 그다음에 공행정과 사행정이 다르냐? 이걸 가지고 따지는 것이 바로 22번이 되겠죠. 답 3번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행정에 대한 학설 중 학설이 나오는데 우리가 원래 학설이 잘 출제되지 않습니다만 이 부분은 꼭 출제됩니다. 거기 보시면 행정 행태설 나와 있죠. 이것은 가치와 사실을 이유화하는 것이 중요시 않는다 이렇게 되는데 행정 행태설은 말이죠. 이원설입니다. 그래서 가치와 사실, value와 fact를 구별하는 그런 것을 강조했다. 사이먼이 강조했겠죠. 이 행태설, 행정 행태설은요, 과학적, 사이언스픽 이런 개념에서 출발했고
결과적으로 규범적인 측면이 약하기 때문에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단점 있는 그런 주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답 3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이제 16페이지 이제 24번을 보시면은 미국의 정부 개혁 나와 있는데 이런 건 뭐 간단히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3번 내주시는데 해치법이라는 게 있어요. 해치법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금지시켰죠. 즉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7페이지에 이것도 간단한 문제인데 27번 보세요. 다음 중 역사적 제도주의가 나오죠. 여기 보시면은 답 4번입니다. 역사적 제도주의에서 역사적 맥락과 미시적 구조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러분들 역사 히스토리라고 그러죠. 히스토리는 뭡니까? 이 단편적인 게 아니죠. 거시적으로 바라봐야겠죠. 이런 측면에서 답 4번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시적 구조적 관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8번 다음 중 합리적 선택주의다. 오스트롬이죠. 이 사람에 대한 설명도 틀린 것을 골라라 했는데 이 사람은요 권력이라든가 문화 같은 거를 고려하지 않고 자기 이름을 폈던 그러한 아주 매우 주관적인 합리적인 판단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이 4번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번 시간부터는 행정학 문제로 지금 들어왔는데 20강부까지는 뭡니까? 우리가 행정의 이론을 공부했죠. 그 내용을 말이죠. 스피디하게 빨리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문제 들어왔죠. 그래서 이 문제 들어와가지고 이 문제에다가 말이죠. 마지막 파이널 모의고사 같은 게 또 있을 겁니다. 그것을 2, 3회 풀면 완전히 퍼펙트하게 준비되는 것이죠. 그 이상 더 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21강에서는 행정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 여기에는 정치적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관리적 측면도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행정법학과 행정학이 차이가 많이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을 여러분 꼭 숙지해 주시고 우리 행정학 공부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